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가지고 고민 많이 했죠. 2019년까지, 2020년 초반까지만 해서도. UN 미래보고서에서도 미래에 분명히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쪽에. 낙관적인 시나리오 많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케어, 빅데이터, AI 굉장히 많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연구도 여기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앞으로의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똑같이 미래 의료도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양극화와 주변화 현상이고 그것이 건강에서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격차, 교육 격차, 살고 있는 지역 격차,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도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브라이트한 사이드만 볼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될 수 있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도 같이 보지 않으면, 그죠? 많은 경우에 기술하고 지식이 이제 다 로봇하고 AI로 대치되니까 의사들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요게 지금 훌륭한 의사들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요게 경쟁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강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만들어 보자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은 기계나 AI에 내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치료가 아닌 치유라는 측면에서는 의사가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호학 얘기를 잠깐 해자보면은 요새 의학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나눠집니다. 너무 나눠져요. 정형외과 그러면 어깨, 팔꿈치, 손목, 이거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러 가려면은 의사 여러 사람 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분류체계를 이렇게 가져가죠.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근데 간호학이 참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간호학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관점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으로 가지고 이러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유라는 거는 큐어와 케어가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또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참 속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K방역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라 그러는데, 어떻게 성공 사례냐? 전형적인 민간 협력의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범 사례였느냐? 나오는 우리 정은경 청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청장님인데, 이분이 2015년도 메르스 때 이거 맞고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징계를 받으셨죠. 아주 뜨거운 경험이 있으셨어요. 하마터면 못 벗을 뻔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요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조기 확인하고 염기소를 하는데 바로 기업들을 불렀어요. 이거 곧 터집니다 해가지고 빨리 불러서 빨리 대량 생산 제도로 들어가자. 특히 진단 키트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그 회의 끝나고 바로 들어오자마자부터 합시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다음에 NIH에서 검증하고 시약증이 나가지고 바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진단시약 관련해서 기술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탁월한 바이오 기술 때문에 아니에요.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나. 뭐가 있느냐? 스피디의 싸움이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리더십과 기업의 빠른 대응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기업들이 대기업이었냐는 거죠. 아니죠. 스타트업 벤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 상장은 했지만 기술 상장을 해서 매출도 없는 회사도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대응이 늦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 시약은 그렇게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일본이 왜 못 따라왔느냐? 처음에 일본은 이 부분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부 의사결정이 굉장히 딜레이 됐던 겁니다. 제가 아시아 기술혁신학회에서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더니 좌장을 보고 있던 일본의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이쪽에서 역할이 컸다. 자기네는 대기업이라서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대기업은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만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발력있게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장 그때 당시에 정은경 본부장의 리더십도 중요했고 경험을 또 살렸던 것도 중요했고 이런 빠른 순발력 있는 한국의 특성을 살린 것도 굉장히 큰 거였다는 거죠. 뭐 누가 뭐래도 한국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이 홈페이지가 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률도 뭐 세계 최하 수준이고 미국 한번 보십시오. 참 어찌 보면은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본 나라가 저 모양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거의 뭐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전 세계 사망자의 거의 2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의 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 뚫렸지 않습니까? 그건 의술의 수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K방역에서 성공했던 요인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재욱 교수가 한번 강의할 때 요거 짚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던 거 이거 선제적인 진단 키트 우리나라의 훌륭한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요 부분은 외국에서는 개인의 어떤 정보, 개인 정보 문제하고 이의를 제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회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창의적인 재택, 드라이브 스루 생활치료센터, 그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이건 정말 고마워. 특히 젊은 세대에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들어있잖아요. 저기에 대해서는. 나만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마워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고마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의료계가 대구, 경북이 완전히 의료 붕괴가 일어났을 때 뛰쳐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의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후에 나온 화두가 있죠. 어떻게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의병에만 의존하느냐. 상비군을 만들자 하고 나온 게 공공의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야, 열심히 했더니 겨우 돌아온 게 그거냐라는 배신감이 좀 있었죠. 그죠? 뭐 어느 정도 양쪽에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뭐 캠페인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하시려면은 정말로 덕분에 보상을 해주시고, 근데 의료보험비를 좀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 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행히, 다만 직업의 어떤 이미지, 좋은 이미지 순서는 쫙 끌어올려졌죠. 의사, 간호사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 어느 한 나라의 의료 캐패시티가 이 점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그 밑에서 놀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근데 그 나라가 막을 수 있는 의료 캐패시티의 한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게 소위 팬데믹이 되는 거고, 그것의 원인은 방역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겠죠. 뭐 의사, 간호사를 갑자기 만들기도 어렵고, 병원을 더 늘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밑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딜레이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키거나. 그래서 그래서 방역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항상 이 범주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처 간의 공조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디지털 원격이 바로 그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것도 어떤 비용도 있을 거고, 제도도 있을 거고, 법도 있을 거고, 다 해결돼야 될 것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대구, 경북에 발생을 했을 때 뛰쳐가가지고 잠깐 이거를 끌어올려줬던 게 바로 의병들이 뛰어갔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서 세계의 단일 가버넌스라고 하는 WHO가 거의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왜?
이쪽 영역 자체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 사회, 정책, 규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또 패턴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이런 교수님들이 이걸 전체로 하나의 가버넌스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지역별로 허브를 만들어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쓰고 허브끼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옳을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해볼 만하다라는 이런 제안까지 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K-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하다고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 나빠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브랜드를 장으로 얻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산업화가 좀 도움을 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잘 갖춰진 것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진단 키트에서 방역에 잘 성공을 했는데, 이걸 백신 치료제까지 끌고 가본다. 예를 들어서 해본다면, 근데 하나 지금 저기 걱정이 되는 거는 효과 얘기만 하지 안정성 얘기가 그동안 안 나왔었어요. 너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런 거 약 하나 개발을 하려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나갔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이거 문제. 뭐든지 자국 우선주의, 심지어는 백신, 내셔널리즘까지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작년 1, 2월 달부터 노출이 되기 시작한 코로나가 지금 거의 1년 만에 백신이 만들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안정성 문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간단한 약도 기본적으로 나오려면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끄집어냈을 때는 어느 한 부분을 소위 트레이드 오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안정성 부분을 어느 정도 뺀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아까처럼 그냥 막 주변에 사방에 막 쓰러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정성이 조금 좀 부족하지만 효과도 조금 떨어지지만 일단 우선 급하게 맞고 들어갈 거냐. 쉽게 말해서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실 확률과 백신 맞고 돌아갈 확률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 국가가 방역을 잘 했어요. 의외로 요번에. 그런데 백신 쪽에서 좀 뒤처졌어요. 확보도 늦었고 개발 자체도 늦었고.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웬만큼 통제가 되니까 다른 나라 좀 진행되는 거 보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승자의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게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6월 달에 백신이 만들어지면 맞을래? 하고 물어봤더니 100% 막는다? 아마 맞을 거다가 합쳐서 70% 정도 됐죠. 금년 3월 달에 얼마 전에 똑같이 했더니 그 역시 비슷하게 나왔어요. 재밌죠? 여전히 한 30%는 버티는 사람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 재난형 감염병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발생 주기가 자꾸 짧아지고 변종이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참 겨울에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여름 되면 없어질 거라고 메르스 때 없어졌거든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가지고 고민하던 게 엊그저인데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땡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 DNA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이게 이제 딜로이트에서 보고서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가 의외로 다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국제화 전략으로 갔어요. 그죠? 서플라이 체인도 다양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웬걸? 코로나가 턱 터지고 나니까 국경 폐쇄까지 만들어서 지역화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얘도 오프쇼어링 전략을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재료 같은 거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인건비 빼먹기 싸움으로. 이제는 전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 무슨 미팅을 하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것과 관련된 시밀러 약을 많이 요청이 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원자재 구입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땡겨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 다음에 임상시험이 차단이 되니까 출구 전략이 안 만들어. 이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밸류 체인을 내부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구조로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100% 공급망을 이쪽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더 늘어나야 된다. 옛날에는 자유경제였다면 이제는 국가가 점점 이쪽에 특히 의료 안보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적극 개입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보내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국에다가.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거가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 개혁, 기업 환경 만들어주고 이런 것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럼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뭔가 지금 uncertainty, 미래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니 조직 자체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기술을 융합을 해라. 세 번째는 혁신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혁신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 제가 이스라엘 쪽하고 뭐 얘기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혁신청이라는 청이 독립이 돼 있더라고요, 에이전시가. 여기에 뭐 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적 파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OECD 정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거는, 미네소타 대학의 혁신 정의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사회에 가치를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롭고 유용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나 유용성은, 효용 가치는 개발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썩 쉽게 아이디어 편하게 더 어떻게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영대학의 경영 전략을 하시는 분이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데, 그죠? 리뉴한다는 거죠. 리뉴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법률 용어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과학과 산업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뭐 슈페터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영의 구루들이 그런 것에 얘기를 하는 걸 들여다봐도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타임머신 같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인노베이션이 아니고, 있는 것과 있는 것의 융합을 통해서 물론 새로운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노베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이 어렵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니고 조직에 병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병목은 어디 있죠? 병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병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목은 항상 위에 있다. 아이디어는 결제의 대상이 아니다.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나오다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CEO는 항상 아이디어가 바로 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다. 이것이 캐치를 해내라. 다시 말해서 혁신의 전제 조건은 융복합이다라는 거죠. 자, 융복합은 과학과 기술,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의 융복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PhD나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과 의료진, 의사,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융복합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형 인공심장을 올해 한번 개발을 해보니까 이렇게 팀들, 다양한 팀을 3개를 구축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다 모여야 심장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기술 개발이 아니더라고요. 이 3개 팀워크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디렉션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융복합은 과학기술의 융복합도 있지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해 당사자의 융복합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헬스 영역에서 융복합을 얘기하면 항상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학, 연병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산은 산업체고 학, 연, 병. 이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다 모여야 약이 하나 만들어지든지 기기가 하나 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공동연구 내지는 융복합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이 왜 발생하는가? 각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가 다릅니다.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는 명확해요. 환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도 최고의 의술이 돼야 되고 국제학회에 발표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PhD나 엔지니어 연구자들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는 또 다릅니다. 교수님들과 그 밑에 있는 대학생들의 성공의 정의는 또 다르고 기업가의 정의 다르고 투자자의 정의 또 다르고 우리 관 쪽의 공무원 선생님들의 성공의 정의는 또 다르죠. 이 서로 다른 성공의 정의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헬스 R&D에서 어떤 융복합 연구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인노베이션을 얘기를 할 때 혁신가를 양성한다는 얘기는 인벤터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인노베이터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을 위한 융복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퓨전이라는 단어를 그냥 좋아하는데 뭐 컨버전스, 통섭이라는 용어까지도 쓰시고 계시는데 용어가 뭘 쓰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바로 소통으로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그래서 혁신의 추동력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혁신의 추동력은 리더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메디컬 엔지니어링 혹은 MD, PhD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 대학에서 많이 쓰는 게 의기투합을 이렇게 한자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고 한번 세계가 누려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